엄마, 애아빠가. 제발 이혼해라. 더 이상 그 집에 있게 둘 수가 없다. 그러다 내 딸 뺏기면 우리가 변호사를 어떻게 이겨? 연정자 할머니는 눈앞에서 손녀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는 딸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떨구었어. 그럼에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미어졌어.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그때를 떠올렸다오. 할머니 연씨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소. 어린 시절도 그러했고 결혼하고 딸을 낳아서 기르면서도 가난해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오. 연씨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고 남편은 고아였어. 남편도 연씨도 힘들 때 기댈 언덕이 없이 살아왔어. 남편은 택배 배송 일을 했고 연씨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했어. 둘 다 벌이가 좋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연씨의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어 돈이 많이 들었다오. 그러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어. 아이를 가질 여력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일만 하며 살다가 연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 그리고 늦은 나이에 딸 희진을 낳았어. 여유가 생겼다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라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잔 심정이었어. 남편과 연씨, 딸 세 식구는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어. 남편이 사고로 죽기 전까진 말이요.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택배일이라는 것이 많이 배달할수록 많이 버는 일이기에 밤늦게까지 운전을 하는 게 남편의 일상이었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더 열심히 살았다오. 그러다 깜빡 졸아 사고가 나버린 것이요. 1초, 2초나 되었을까. 찰나의 순간 눈을 감은 죄로 남편은 영원히 그 눈을 뜨지 못했어. 그리고 딸과 함께 남겨진 연씨는 한동안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생활을 했어. 남편이 죽은 슬픔도 연씨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였지만 앞으로의 삶도 막막해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아이와 함께 남편을 따라갈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하였다오. 그런 연씨를 정신 차리게 한 건, 계속해서 살아가게 한 것은 딸 희진이었어. 배고프다며 빽빽대는 희진의 울음소리가 그날의 연씨를 살렸어.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었어. 돈 벌고 아이를 키우느라 계속 주저앉아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 물론 형편이 나아진 것은 절대 아니었어. 남편의 벌이가 없으니 가난이 연씨의 목을 졸라왔어. 엄마, 나 수학여행 가는데 용돈 조금만 줘. 얼마나 필요해? 애들은 10만 원씩 받았다던데. 뭐? 그렇게나 많이? 연씨는 풀이 죽어 이야기하는 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 예쁜 딸 풍족하게 뭐든지 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마음과 같지 않았어. 자, 여기 8만 원이야. 이걸로 안 되겠니? 알았어. 지갑과 주머니를 털어 지폐 몇 장을 건넸어. 가난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어쩜 저리 빈곤해 보이는지.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보니 그 모습이 자신을 보는 듯 했어. 돈도 사람을 가려가며 오는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 연씨는 늘 딸에게 미안했어. 좀 더 번듯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저 하고 싶은 건 맘껏 하며 살 텐데. 어릴 때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였던 아이지만 학원비가 비싸 미술을 가르칠 엄두도 못 냈어. 공부도 남들 다 하는 사교육 한 번 시켜준 적이 없어. 집에서 혼자 공부하게 했어. 그런데도 곧잘해서 뿌듯한 한편 늘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오. 하지만 딸은 고맙게도 잘 자라주었어. 사춘기도 없었고 얌전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나오게 되었어. 그리고 은행에도 취업해서 스스로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나갔고 말이요.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연씨의 핏줄 딸 희진. 연씨의 눈에만 예쁘고 참한 것이 아니라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 그러니 나이가 차자 여기저기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 내 고객 중에서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 교사가 됐대. 희진이 한번 소개시켜 주는 게 어때? 여러 선자리 중에서 보험 일을 하는 친구가 소개해 준다는 학교 선생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 희진아, 사진 좀 봐. 얼굴도 이렇게 선하게 생겼다. 그렇네. 사진을 힐끗 쳐다본 딸이 말했어. 그래? 자리 한번 마련해 볼까? 너도 곧 30이니까. 내 친구들은 아직 아무도 결혼 안 했어. 그래도 결혼을 해야 사람이 안정이 되지. 엄마 마음대로 해. 다음 날 연씨는 마트에 출근을 해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딸의 선자리에 대해 말했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면 괜찮지 않을까? 희진이? 학교 선생님한테 보내기에는 좀 아깝지 않아?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 아냐. 무슨 굶어 죽을 걱정을 해? 희진이처럼 예쁘고 참한 애가 그 정도 혼처는 흔하지. 마트에 몇 번 왔던 딸을 기억하는 동료가 말했어. 벌써 결혼시킬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그러지 말고 내가 다리 좀 놔줄까? 좋은 혼처가 있어? 먼 친척 쪽한데 직업이 변호사야. 그러자 연씨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 변호사? 희진이 정도면 만나볼만 하지. 얼굴이 예쁘잖아. 연씨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어. 어디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어. 학교 선생님으로 기울었던 마음이 급격히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었어. 이미 마음속에선 결론이 난 듯했어. 근데 나이는 조금 있어. 올해 40인데 희진이랑 좀 차이가 나긴 하지? 그래도 요즘엔 그런 것도 유행이라더라. 그러자 연씨는 조금 고민이 되었어.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풋풋한 연애도 있는데 이제 40이면 딸과는 12살 차이가 나는 것이었어. 근데 그 정도는 시집을 가야 고생 안 하고 우아하게 살지.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중매 안 서는데 희진이니까 아까워서 그래. 그래, 요즘 그 정도 차이는 차이도 아니지. 저녁에 딸에게도 물어보았더니 딸도 변호사라는 말에 관심이 가는 듯했어. 그래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 빠르게 날짜를 잡아 선을 보았고 다행히도 그쪽에서도 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어. 동료에게서 전해 들으니 고운 외모가 한몫했다고 했어. 그리고 결혼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오. 선을 본 지 3개월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았고 그 한 달 뒤에 식을 올렸어. 무슨 결혼을 번갯불에 콩 볶듯 하나 싶었는데 서울에 아파트도 마련해주고 몸만 오면 된다며 귀하게 대접해주는 사돈댁을 보고 연씨도 내심 기분이 좋았어. 그래도 몸만 가는 건 아니지. 살면서 무시당할 수 있어. 혼수는 해가야지. 돈이 어디 있다고. 너 혼수 넣어줄 돈은 있어. 그건 걱정 마라. 너야말로 이렇게 빨리 결혼해도 되는 거야? 나한테 잘해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게 해주겠대. 이제 엄마도 나도 고생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결혼을 고생 안 하려고 하니? 그래도 네가 행복해야지. 그게 내 행복이야. 사모님 소리 듣고 살면 좋지. 그리고 날 애지중지해줘서 좋아. 공주처럼 대해줘. 연씨는 마음이 놓였어. 공주처럼 키우고 싶었던 내 딸. 돈이 없어 공주같이 풍족하게 키우진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 키웠어. 그런 딸을 나 대신 공주처럼 대해주고 정말 그런 환경을 줄 수 있다는데 고마워서 눈물이 다 핑 돌았어.
그래서 연 씨는 빚을 내서 혼수와 함께 딸을 시집 보냈어. 그래도 살다 보면 그런 일로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딸의 길을 죽일 수는 없었어. 시댁의 성화에 따른 결혼하며 일을 그만두었어. 어느 날 신혼집에 방문한 연 씨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어. 정말 우리 딸 궁정 같은 곳에서 사네. 허름한 빌라에서 살다가 이런 번쩍번쩍한 신축 아파트에 사는 딸을 보니 새삼 신분 상승을 한 듯한 기분을 느꼈어. 물론 연 씨는 아직도 그 빌라에서 살고 있지만 딸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어. 거실이 무슨 운동장 같다, 희진아. 딸은 웃었어. 새하얗고 반짝거리는 집에서 앞치마를 메고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모습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내 딸이라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 연 씨가 상상으로만 꿈으로만 그리던 그런 삶을 연 씨의 딸이 살고 있었어. 행복하지? 그럼. 행복해, 엄마. 연 씨도 눈물 날 정도로 행복했어. 연 씨의 삶이 딸의 궁색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그간의 삶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오. 네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하다. 잘 살아야 해. 이후로 연 씨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여전히 마트에 출근을 했고 낡은 빌라에서 매일 아침 눈을 떴어. 주변에서는 사위가 부자인데 처갓댁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며 묻곤 했지만 연 씨는 개의치 않았어. 딸의 인생만은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이요. 이제는 딸 희진은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굳은 일 하지 않고 지냈어. 딸, 이번 주에 엄마가 김치 담은 거 가져다 줄게. 이번 주? 제사 때문에 가봐야 해. 또? 무슨 집이 항상 제사니? 벌써 올해 들어 3번째 제사였어. 큰집 제사라서. 요즘 세상에도 그런 데까지 가니? 내가 우리 집 큰며느리니까 가서 일해야지. 그래.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며느리로서 할 일은 해야지. 윤택한 삶을 받았으면 그의 딸은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 연 씨는 딸이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픈 것과는 별개로 그 정도도 모를 만큼 아나무인은 아니었어. 가서 어른들한테 잘해. 그래야 이쁨 받지. 알았어. 걱정 마. 김치는 다음 주에 갖다 줘. 그래, 알겠다. 끊자. 그렇게 다음 주가 되었어. 엄마 이제 출발하려는데 집에 있지? 어떡하지? 나 급하게 시댁에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 다 싸놨는데. 그럼 그냥 집에다가 놓고 가줄 수 있어? 황서방은? 사무실에 있지. 주말인데도 출근해? 바빠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없지 뭐. 그렇게 연 씨는 빈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러 갔어. 오랜만에 방문해 보는 딸의 집이었는데 아무도 없기에 연 씨도 서둘렀어. 남의 집에 온 듯 마음이 편치 않았어. 냉장고에 김치와 반찬을 정리해서 넣고 다시 짐을 싸고 있는데 삑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 희진이가 벌써 왔나? 딸과 통화한 것이 1시간 반 전의 일인데 벌써 일을 끝내고 왔나 싶었어. 현관으로 나가보니 문이 벌컥 열리며 사위가 들어왔어. 장모님, 황서방, 서로를 보며 당황했어. 연 씨도 사위와 둘만 만나게 된 것이 처음이기도 하고 빈집에 들어와 있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놀랐고 사위도 만만치 않게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 그리고 사위 뒤를 이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는 연 씨를 향해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연 씨도 어정쩡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
아, 우리 사무실 직원이에요. 그러면서 사위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올려져 있던 서류 뭉치를 들어 여자에게 건넸어. 선경 씨, 이거 사무실 내 책상에다 가져다 놔. 네. 전 그럼 가볼게요. 쉬세요. 그러니 여자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집 밖으로 나갔어. 연 씨와 사위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 집사람 올 때까지 있다가 가시겠어요? 그러자 연 씨가 후딱 정신을 차렸어. 아니야. 이것만 놓고 가려고 했어. 주말인데 쉬어. 난 지금 가려고 했으니까. 네. 조심히 가세요. 그럼. 연 씨는 다급히 신발을 구겨 신고 나왔어. 정신없이 나와서도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 주말에 서류 하나 가지러 지방까지 직원이 들어와. 집에 도착해서야 반찬통을 싸갔던 보따리를 두고 온 것이 뒤늦게 생각이 났어. 그 당시에는 그만큼 경황이 없었어. 사위와 함께 있던 여자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떨쳐지질 않았어. 이 사실을 딸에게 이야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괜히 오해만 키우려나 걱정이 되기도 했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연 씨가 일을 쉬는 날 딸이 연 씨 집에 방문을 했어.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두리번거리던 딸이 말했어. 엄마, 이사 가야 되지 않아? 집이 너무 좁고 어둡다. 웬 이사? 여태 잘 살았던 집인데 새삼스럽게. 그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시댁 전원주택 지어서 이사가. 그래? 집을 지어? 땅값이 엄청 비싸지 않니? 무슨 돈 걱정을 해. 돈은 넘치는데. 연 씨는 머쓱했어. 사위가 돈 잘 버는 변호사인데 괜한 걱정을 한 것이었어. 엄마도 좀 더 깔끔한 데로 이사 갈래? 됐다. 혼자 사는데 무슨 이사까지 해. 이 집이면 됐지. 그래도 사위 잘 뒀다고 동네방네 소문냈잖아. 근데 아직도 이런 집에서 살고 있으면 엄마가 창피하지 않아? 안 그래도 뒤에서 그런 소리들을 해대는 모양이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저 부럽고 배가 아파 험담을 하는 것이니 연 씨는 오히려 기분이 좋기까지 했어. 사위가 열심히 번 돈인데 엄마가 그 돈 축내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위 잘 뒀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시댁은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엄마 혼자 초라하게 허름한 곳에서 지내니 딸이 무척 속상해했어.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어. 그럴 돈 있으면 너한테 써라. 그런데 황서방 사무실에 직원이 많니? 여럿이지. 갑자기 왜? 그럼 젊은 여자들도 많겠네. 많지는 않고 한두 명 있어. 그래? 그래도 황서방 사무실에 너무 젊은 여자가 있으면 좀 신경 쓰이지 않니? 연 씨는 은근슬쩍 딸을 떠보듯이 물었어. 그러자 딸이 웃으며 대꾸했어. 별 걱정을 다 한다. 엄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리고 다들 결혼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래? 다 결혼했어? 연 씨가 놀라며 대답했어. 그리고는 맘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역시 딸에게 말 안 하길 잘한 듯 했어. 괜히 혼자 오해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몇 날 며칠 끙끙 앓았던 자신이 바보 같아 웃었어. 그냥 해본 소리야. 신경 쓰지 말어. 함께 점심을 먹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딸의 핸드폰이 울렸어.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다.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러고는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 무슨 전화를 나가서까지 받아? 어이가 없어 피식 웃고는 먹은 것들은 정리했어. 그리고는 꽉 찬 쓰레기 봉투를 묶어 연씨도 현관을 나섰어. 4층 계단을 내려가 쓰레기 수거함으로 가는데
딸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죄송해요, 어머니. 딸은 전화기를 붙들고 앞에 있지도 않은 상대에게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어. 죄송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거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네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수화기 너머로 사돈댁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 너 못 배운 거 티내니? 모임 사람들 온다고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분명 말했는데 지금 친정집이나 가 있는 게 제정신이니? 죄송해요. 내일 오신다고 하셔서. 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말끝마다 됐구야. 너 당장 키워와라. 한 번만 더 친정집에 있다는 말 들리면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아라. 이게 변호사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엎드려 지내야지. 어딜 친정에 빨빨거리며 돌아다녀. 금방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딸이 길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훔쳤어.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연씨가 한 발 한 발 딸에게 다가갔어. 딸이 눈앞에 선 발을 보고 고개를 들었어. 너 지금 무슨 전화야? 딸이 화들짝 놀라 눈물을 닦았어. 연씨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집어던지고 딸을 일으켰어. 너 안 되겠다. 앞장서라. 그 옆에 내 가만 안 둘 거야. 연씨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하자 딸이 고개를 저었어. 그러지 마. 엄마, 뭘 그러지 마. 뭐? 너 죽고 나 죽어.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니? 그걸 듣고 어떻게 엄마한테 참으라 그래? 연씨는 숨이 쉬어지질 않아 헐떡거리며 소리 질렀어. 너 그 집에서 그런 취급 당하면서 살았어? 아니야. 그냥 내가 잘하면 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일 있을 때만 부르시는 거야. 가끔이고 자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집에서 널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널 그런 소리나 들으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황서방도 너한테 그래. 아니야. 황서방도 중간에서 힘들 거야. 시어머니가 조금 유별나셔서 그래. 걱정 마. 남편은 나한테 잘해. 엄마가 쫓아가면 내가 더 힘들어져. 연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어. 답답함에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쳤어. 그런 그녀를 보며 딸이 눈물을 흘렸어. 당장에 찾아가 따지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도 원통했어. 그날 이후로 잘 살고 있는 듯 보였던 딸이 달리 보였어. 살도 빠지는 듯 볼 때마다 수척해지는 것 같았고 근심도 많아 보였어. 그동안 연씨에게 숨기고 있었던 듯 했어. 연씨는 이제야 콩깍지가 벗겨졌어. 딸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희진아, 바빠? 딸에게 전화했어. 나 지금 시댁 가고 있어. 오늘도? 왜 매일 시댁에 가? 집에서 편히 쉬질 못하게 하니? 오늘 도련님 생일이라 상 차려야지. 뭐? 무슨 시동생 생일상까지 차리게 해? 네가 그 집 며느리지 식모야? 연씨는 딸을 시집 보낸 것을 후회했어. 좋은 집에 시집 보내서 편히 지내게 하고 싶은 욕심에 딸을 불행의 구덩이로 집어넣은 듯 했어. 그러게 송충이는 풀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과한 욕심을 부렸나 보다 생각했어. 남의 아들 덕 좀 보려한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나 보오. 너 내일 좀 집에 와라.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식모 취급 당하는 딸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다음 날 딸을 앉혀놓고 말했어. 희진아,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간 미라 되겠다.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그냥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봐.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다더라. 그러자 딸이 놀라서 쳐다보았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황서방이 잘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지? 시댁에서 너한테 그렇게 대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남편이니? 그러자 딸이 머뭇거렸어. 괜찮아. 아직 젊은데 뭘.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비쩍골아서 엄마 마음이 미어져. 사실 나 임신했어. 그래서 수척해 보이는 거야.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 연씨의 딸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자신이 딸을 임신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 연씨도 함께 기뻐할 수 없었어. 오히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의 발목을 붙잡은 듯 했어. 그래도 아이까지 가진 딸에게 차마 이혼하라는 소리를 다시 꺼내지 못했어. 그렇게 연씨의 딸은 딸을 낳았어. 딸을 낳고 시댁의 구박이 더 심해진 것은 이제는 놀라운 일도 아니었어. 시댁의 눈치에 연씨 집에는 맘껏 오지도 못했어. 차마 옆에서 지켜보기가 괴로웠어.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이를 업고 울면서 집에 찾아왔어. 2달 만에 보는 딸이었어.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서 묻자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 엄마, 애아빠가 바람을 폈어. 설상가상이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애아빠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랑 오랫동안 만나고 있었대.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진작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사실 연씨는 딸을 결혼시킬 당시 이런 생각을 했었어. 우리 딸이 예쁘고 똑똑하긴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는 변호사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여자와 왜 결혼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 당연한 것 아니겠어? 심하게 기울어진 결혼을 시킬 이유가 없는 집인 듯 했으니 말이요. 그런데 그게 다 연씨의 딸이 잘나서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어. 결혼 전에 만나다가 시댁에서 유부녀를 만나는 걸 알고 결혼을 서두른 거였어. 아들이 유부녀와 바람난 걸 쉬쉬하고 급하게 연씨의 딸과 결혼시켰다는 말이었어. 안 되겠다. 너 갈라서라. 그 막대 먹은 집안이랑 연을 끊자. 연씨가 씹어뱉듯이 말했어. 이혼. 그까짓 게 별거냐? 너 아직 창창한 30대야. 너랑 나랑 같이 아이 기르면서 살면 돼. 그 집에서 딸 낳았다고 너 구박했지? 차라리 잘 됐다. 우리가 데리고 오면 되잖냐? 그러니까 딸이 울면서 대답했어. 그러면 우리 딸은 아빠 없는 아이가 되잖아, 엄마. 나도 아빠 없이 가난하게 컸어. 엄마한테 말은 못했지만 늘 생각했어.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학원에 못 다니지? 나는 왜 아빠가 없지? 이대로 이혼해버리면 내 어린 시절을 내 딸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거잖아. 나 좋자고 내 딸을 그렇게 만들 순 없잖아. 답답한 소리였지만 딸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갔다오. 연씨도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았어도 내 딸만큼은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었으니 말이오. 딸이 변호사와 결혼해서 예쁜 집에서 미소 짓던 모습을 보았을 때의 그 마음을 떠올려 보니 딸의 심정도 알 것 같았어. 애아빠가 이제는 다시는 안 만난다고 그 여자도 잘라버렸어. 그래서 나도 괴롭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려고 해. 시댁도 알게 돼서 이제 나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 그래도 엄마한테라도 이렇게 털어놓고 싶었어. 연씨는 애써 울음을 삼켰어. 자신까지 눈물을 흘리면 딸이 자신의 삶을 더 비관하게 될 것 같았어. 하지만 연씨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그때 인상 선해 보이는 교사랑 결혼시켰으면 차라리 나았을까? 아니, 뭐가 급하다고 선을 보게 했을까? 시간이 지나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오래 하다가 이 사람이다 싶었을 때 원하는 사람과 결혼시킬 걸 후회했어. 결국 자신이 내 딸의 인생을 망쳐버린 듯한 생각이 들었어. 그걸 왜 참고 사냐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연심하는 딸을 탓할 수 없었어. 딸의 괴로움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 스스로를 탓했어. 결국 연씨의 딸은 그날 일을 털어버렸어. 그리고는 그전보다는 잘 지내는 듯 보였어. 이제 친정집에도 당당하게 주말마다 오고 시댁의 오란 소리는 쏙 들어가 버렸으니 말이요. 차라리 잘 된 것인가 싶기도 했어. 사위도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딸이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씨는 딸의 중매를 섰던 마트 동료와 만나기로 했어. 이제 그 동료는 마트를 그만두어서 주말에 만나 밥을 먹기로 했다오. 희진이 결혼 잘한 거 다 내 덕인 거 알지? 진작에 한턱 쐈어야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러게 이제라도 많이 먹어. 속으로는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딸의 속사정까지 소문낼 필요는 없었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니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어?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지는데 마침 사위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 사무실 건물 옆에 있던 과일 가게에 잠시 들러 사과를 한 봉지 샀는데 먹음직스러워 보여 사위에게 들러주고 갈까도 잠시 생각했어. 됐다. 뭐가 이쁘다고 이런 걸 주냐? 희진이 나오면 깎아줘야지. 그러고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데 사무실 옆 골목에서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 뭐하러 여기까지 와? 내가 집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냥 오랜만에 사무실 근처에서 밥이나 같이 먹을까 했지. 그러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누가 본다고 그래? 그리고 보면 좀 어때서? 이혼까지 한마당에. 그러게 왜 그렇게 성급히 이혼을 해?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어쩔 수 없었지. 당신은 언제 이혼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그 말했다가는 난리 난다. 때 되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지 마. 알았어. 집에 가 있을게. 그래, 끝나고 연락할게. 뒤돌아선 사위와 연씨의 눈이 마주쳤어. 사위가 연씨를 보고 흠칫했어. 연씨의 눈이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았다오. 그야말로 눈이 핑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은 연씨는 들고 있던 사과 봉지를 사위에게 냅다 집어던졌어. 퍽소리가 나며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사위가 악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감쌌어. 그리고 연씨는 사위와 함께 있던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 니놈들이 감히 우리 딸을 놔두고 이런 짓을 해? 이런 추잡한 잡놈들이 다 있냐? 사위가 연씨를 말렸고 여자는 도망갔어. 씩씩대는 연씨를 두고 사위가 뭐라고 했지만 연씨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어. 그의 악다구니를 쓰자 사위가 붙잡는 연씨를 뜯어내고 질린 표정으로 뒤돌아 가버렸어. 연씨는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 정신을 차려보니 가방도 잃어버린 채 집에 도착해 있었고 몇 분 안 있어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 엄마, 지금 애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법대로 하겠다고 난리야. 시어머니도 뒤로 넘어가게 생겼고. 그게 중요해? 그러면 엄마가 왜 그랬는지도 너도 알 거 아니야. 딸이 침묵했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희진아, 이게 사는 게 사는 거니?
너 일단 엄마 집으로 와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 1시간 뒤, 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씨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 이게 무슨 일이냐, 혜진아. 왜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해?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정말 소중하게 키웠어. 돈이 없어도 공주처럼 키우고 싶었다. 알아, 미안해. 너도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도 있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그깟 변호사가 뭐라고 네가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하니? 딸 낳았다고 구박받고 남편이 바람펴도 참아야 하고, 시어머니한테 못된 말만 듣고, 내 소중한 딸이 왜? 그러자 딸이 엉엉 소리내며 아이처럼 울었어. 딸이 울자 딸이 업고 있던 어린 아기도 울었고 연씨도 울었어. 집이 눈물바다가 되었어. 내 딸아, 제발 그 집에서 나와라. 엄마, 이혼하면 딸 못 데리고 가게 한대. 그놈은 바람난 여자랑 살라고 하면 되지 않냐? 시어머니가 동네 창피하다고 이혼만은 안 된대. 황당한 소리였어. 그래도 남자가 잘못이 있으니까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되잖냐.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하자 그래. 그놈이 바람펴서 헤어지는 건데 왜 네가 벌벌 떨어. 나는 이제 직장도 없고 돈도 없잖아.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안정적이니까 내 딸을 내가 못 키우게 될 수도 있대. 잘 모르겠어. 법은 애 아빠가 더 잘하니까 그렇다는데 어떡해. 그래. 그러면 그냥 애는 두고 너만이라도 나와. 그러자 딸이 펄쩍 뛰었어. 어떻게 그래? 엄마 같으면 날 두고 떠나겠어. 그 말을 듣자 연씨의 말문이 막혔어. 시어머니가 엄마 고소도 안 할 테니까 들어와서 조용히 애 키우고 살라 그러셔.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게 해준다고. 나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연씨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 도대체 왜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다 내 딸을 위해서야. 애 크면 나도 그 집에서 나올 거야. 희진아,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혼 소송이라도 해보자. 네가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양육권 뺏기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변호사를 어떻게 이겨? 흐느끼는 딸을 보며 연씨는 또다시 가슴을 퍽퍽 내리쳤어. 딸을 시집 보낸 후로 가슴팍에 시퍼런 멍이 사라진 적이 없었어.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는 자신이 한스러웠어. 딸을 무작정 끌고 오지도 못하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더 패버릴 걸 후회가 되었어. 아니면 돌로 그놈의 머리라도 찍어버릴 걸.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가만히 두지 말 걸.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 그때로 돌아갈 수도, 딸이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 그렇다고 이대로 그 집에서 성장처럼 살게 놔둘 수도 없으니 도대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어. 그대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어. 어머니, 이만 나가주셔야겠어요. 내가 내 집 놔두고 어딜 나가란 말이냐? 이제 이 집은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안정순 할머니는 자신을 쫓아내는 며느리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웠더니 데리고 온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이제는 맨몸으로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있어. 안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과거를 떠올렸어.
안 씨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아들을 홀로 키워냈어. 남편이 죽고 막막했지만 친정의 도움을 받고 뼈 빠지게 평생을 일하여 아들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다오. 그렇게 아들을 약사로 만들었소.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약국도 차려줬다오. 보증금이며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쳐서 2억 가까이 들어갔어. 그리고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도 하나 사서 독립도 시켜줬어. 그야말로 가진 돈 모두 탈탈 털어서 아들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오. 이제 아들이 가정만 꾸리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타이밍에 때마침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누굴 데리고 왔어.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외모도 곱상하고 인상이 순해 보였어.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선아가 좀 부담스러워해서 결혼할 사람 부모님 아니면 만날 필요 없지 뭐. 선아라는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 아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 눈치 없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갔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약국 건물 1층에 카페 있지? 거기에서 알바했어. 지금은 그만뒀고 거기서 만났어. 그럼 지금은? 이제 결혼할 거니까 취업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대변인이야? 왜 자꾸 말을 가로채? 아들이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었어.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한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 그러는 안 씨는 지금도 70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오. 그래도 왠지 추궁하는 듯이 느낄까봐 더는 묻지 않고 말을 돌렸어. 사실 약국을 차리니 이곳저곳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이 많았고 괜찮아 보이는 혼처도 여러 곳 있었는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했었어.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성격도 참한 것 같아서 반대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 지금 살던 곳에 몸만 들어와도 될 거예요. 가구도 다 새로 들였던 거라서 신혼 때 살기 괜찮을 거예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자 했어. 혼수한다고 가구 같은 거 바꾸면 낭비잖아.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안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어. 엄마, 아까 왜 그랬어? 뭐가 말이냐? 아니, 왜 선아한테 눈치를 줘? 내가 잘 벌면 되지 며느리 직업이 뭐가 중요하다고. 나는 그냥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본 것밖에 없다. 말만 안 했지. 눈치를 주니까 선아가 기분이 안 좋잖아. 너 말을 이상하게 한다. 아무 말 안 했어도 기분 나빠하니 내 잘못이라 이거야. 왜 말을 꼬아서 들어? 그리고 몸만 들어오라고 한 것도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참 기가 막혔어. 내가 혼수 채워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쓰라고 한 게 뭐가 무시야? 그게 아니라 직업은 뭐냐? 가구는 내가 새로 사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 내가 정말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듯 각색이 됐어. 그리고 아들은 왜 벌써부터 팔불출 짓을 하는지 참 유난을 떨어댔어. 너 벌써부터 그러면 나중엔 애미 잡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엄마도 나쁜 시어머니 하기 싫잖아. 어쨌든 알았다. 더 할 말 없으면 끊어라. 도무지 안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뜻대로 아마 대답했어. 이러면 며느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들은 모르는지 좋다고 전화를 끊었어. 눈치도 없는 미련곰탱이 아들의 혀를 찼어.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안 씨의 말처럼 며느리는 혼수 없이 몸만 들어왔어.
거기에 약국까지 있으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었어. 안 씨는 나쁜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김장 때도 부르지 않았고 한 번도 전화하란 소리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자신의 생일에 며느리가 전화 한 통 없었어도 서운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엄마가 해주는 갈치조림이 먹고 싶은데 좀 해다 줄 수 있어? 갈치조림은 아들이 독립하기 전에도 일주일 내내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었어. 그거 그냥 양념 조금만 해서 조리기만 하면 되는데 해 먹어. 할 줄 모르니까 그렇지. 아들 집과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직접 해먹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어서 그러지. 아들의 말에 안 씨는 요리할 준비를 했어. 더운 날씨에 불 앞에 서 있으려니 땀이 삐질 흘렀어. 그냥 좀 사 먹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렇지만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다는데 어찌 안 해주고 배기겠어. 넉넉하게 해달라는 아들의 말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의 아파트로 찾아갔어.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아들네 도착을 하니 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문제였어. 선아, 지금 집에 있니? 집에 있지. 나 온다고 말은 한 거야? 뭘 말을 해요. 그냥 주고 오면 되지.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이거 경비실에 두고 갈 테니까 바로 가지고 가라고 해. 날이 더워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돼. 번거롭게 뭘 그래. 거기까지 갔는데 얼굴도 안 보고 가게? 내가 전화해 볼게. 안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간 기다렸어. 곧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 선아 전화를 안 받네. 그냥 올라가서 초인종 눌러. 그러다 욕 먹는다. 내 친구 정옥이도 말없이 찾아갔다가 이혼한 애만에 난리가 났다더라. 그런 집이 어딨어? 경비실에 맡기지 말고 그냥 올라가. 상하면 어떡해? 나 바쁘니까 끊어야 돼. 안 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보따리를 들고 올라갔어.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어 문 앞에 두고 돌아섰는데 때마침 문이 벌컥 열렸어. 누구세요? 자다 일어났는지 졸음이 가득해 보이는 며느리가 나왔어. 선아야. 나다. 시어머니를 마주한 며느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어. 잠이 달아난 표정으로 며느리가 말했다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게 태석이가 이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왔지만 왠지 모르게 죄인이 된 듯 어깨가 쪼그라들었어. 왜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인상을 구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까 밑에서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더라. 자고 있었는데 하루 전에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자신도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찾아오면 무척 싫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꾸하지는 못했을 텐데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는 참 다르구나 싶었어. 미안하다. 하도 오늘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놓으려고 했더니 상한다고 올라가 보라고 하지 뭐야. 아, 태석 씨가 참. 여전히 며느리는 문틈으로 머리만 빼꼼히 내밀고 얘기하고 있었어.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 듯하자 안 씨가 말했어. 이거 받아서 냉장고에 바로 넣어놔라. 그리고 이따 태석이 오면 데워서 먹어. 네, 조심히 가세요. 손만 불쑥 튀어나와 반찬통을 가지고 들어갔어. 그리고 문은 찰컥하고 닫혔다오. 그 앞에서 안 씨가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를 대문도 안 열어주고 가라고 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 들어오라고 했어도 들어가지 않았을 테지만 예의상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며느리가 황당했다오.
남이 왔어도 이렇게 문전박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더운 날 땀 흘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라는 말 없이 들어가 버린 며느리. 누군 당일에 찾아온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였어. 속도 모르고 아들이 전화 와서 왜 놀다 가지 그냥 갔냐고 했지만 괜히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안 씨는 별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 그렇게 서운함이 희미해질 때쯤 안 씨의 생일이 되었어. 아들은 결혼 전에도 안 씨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늘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했어. 그래도 생일이라고 며느리랑 찾아온 것이 기특했어. 그래서 과장을 조금 보태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렸다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가 왔어. 무슨 상을 이렇게 거하게 차렸어? 제가 챙겼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누가 챙기면 어때? 맛있게 먹으면 됐지.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아들이 말을 꺼냈어. 엄마, 혼자 살기에 집이 없지 않아? 남편과 아들, 안 씨 셋이서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혼자 살기에는 작지 않은 집이었어. 나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약국 차리면 어때? 우리가 이 집으로 들어오고. 갑작스럽게 합가를 제안하는 아들. 머리에서 획 소리가 날 정도로 아들을 돌아보는 며느리도 처음 듣는 눈치였어. 약국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상가를 사서 차리면 어떨까 해.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멈추기 위해서 상 밑으로 아들의 허리를 쿡쿡 찔렀어. 건너편에 앉아있던 안 씨에게 다 보일 정도로 다급한 움직임이었어. 며느리의 괜한 기우였다오. 안 씨도 함께 살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 지금도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얼마간 모아둔 돈과 이 집이 안 씨가 가진 전부였어. 아들과 합쳐 살게 되면 자신한테 남는 게 없었어.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니? 너희 모아둔 돈 있으면 대출 좀 받아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도 넓은 집 혼자 살면 손해고 우리도 대출 받아서 상가 사면 손해인데 뭐 하러 그래? 이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지. 그래도 난 좀 그렇다. 불편해.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불편해? 나도 그렇고 선아도 당연히 불편하지. 왜 네 생각만 하니?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보자 며느리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 그 문제는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안 좋아졌어. 어영부영 생일 축하가 끝나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그 뒤로도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어차피 나중에 엄마 더 나이 들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조금 빨리 모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평생 같이 살면 되지. 선아가 좋아하겠니? 선아도 좋대. 며느리도 좋다고 했다는 아들의 말에 안 씨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 합가하겠대. 그렇다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 자신도 원하지 않는 합가를 조건까지 들먹이는 아들이 황당했어.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 모실 거 아냐? 그리고 내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그 집 명의를 내 명의로 해줘.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선아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같이 살 거면 명의는 상관없지. 난 같이 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명의까지 줘가면서 합치자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무척 서운한 말투로 이야기했어. 어차피 10년 안에는 우리가 모셔야 할 거 아냐. 그걸 좀 앞당기자는 건데 그게 싫어.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알아서 살 텐데. 그러면 우리가 빚내고 살아야 후련하겠어? 생각 좀 해보마.
안 씨도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 여태 이래저래 서운한 일들도 있었고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일도 걱정스러웠어. 웬만해서는 합가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것도 아닌 약국 때문에 그렇다는데 무턱대고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오. 그런데 안 씨가 살고 있는 동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간 뒤로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 씨를 설득하고 나서게 되었어. 그리고 때마침 며느리의 임신 소식도 전해졌어. 어머니, 임신해서 저 혼자 살림하기도 힘들고요. 아기도 태어나면 어머니가 좀 봐주셔야죠. 어머니도 적적하실 텐데 같이 오순도순 살면 좋지 않을까요? 더 이상 입씨름하기도 지쳤어. 나중에 죽으면 어차피 이 집도 아들 것이 될 텐데 이렇게 실랑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어. 그래서 결국엔 합가를 하게 되었다오. 그래, 우리 손주도 보고 좋지 뭐. 좋게 생각하자. 그러나 따로 살았을 땐 모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며느리는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요리라곤 라면이 전부였어. 대부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때웠는데 안 씨의 입장에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전업주부인데도 밥 한 끼를 안 차려 먹으니 말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 내 아들 입으로도 들어가고 임산부인 며느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안 씨가 신경 써서 차려주면 될 일 아니겠어? 그리고 며느리는 요리뿐만이 아니라 집안일에는 통제주가 없었어. 며느리가 지나간 자리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설거지 한 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어. 그릇은 깨기 일쑤고 늘 거품이 묻어 있어 안 씨 눈에는 탐탁지 않았어. 앓느니 죽는다고. 비켜라, 내가 할 테니. 하다 보니까 점점 모든 일을 안 씨가 하게 됐어.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것이요. 어머니, 저 물 좀 주세요.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임신한 며느리는 상전이 따로 없었어. 친정엄마가 없으니 안 씨를 엄마로 생각하겠다더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로 생각하는 듯 편해 보였어. 어머니, 아기가 오늘은 칼국수가 먹고 싶대요. 그래. 금방 해주마.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애기 핑계를 대며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난리도 아니었어. 문제는 안 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 아침밥 차리고 점심에 며느리가 먹을 점심 차려놓고 출근한 뒤에 돌아와서는 집안일하고 저녁을 차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꼬박 지나가 있었어.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정신없이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며느리가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집 온 듯했어. 며느리 밥 차려줘야 하니 주말에도 편의 모임에 나가보지도 못한 것이 오래였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어느 날은 주말 점심에 같이 갈비찜을 먹고 있었어. 어머니, 갈비찜 엄청 맛있네요. 그래? 나도 친정엄마한테 배운 방법이야. 그래요? 식당보다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랴? 그러자 며느리가 얼버무리며 대답하더니 잘 먹었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밥은 다 먹지 않고 들어가기에 이상했는데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안 씨를 의자에 앉혔어. 엄마, 여기 앉아봐.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설아한테 집안일 안 한다고 눈치 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밥하라고 눈치 줬잖아. 왜 임신한 사람한테 그래? 밥이야 못하면 엄마가 하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걸 시키려 그래.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 선아한테 밥하라 그러든.
황당해서 말도 더듬더듬 나왔어. 같이 살기 시작한 초반에 며느리가 한 요리를 몇 번 먹어보았는데 도저히 먹을 것이 못 되어 자신이 한 지 오래되었어.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부려먹는다고 할까봐 시킨 적도 없고 말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요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 거야? 요리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갈비찜이 맛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알려주냐고 물어본 것뿐이야. 안 그래도 임신해서 예민할 텐데 엄마가 좀 조심해줘. 안 씨는 할 말을 잃었어. 도저히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어. 이렇게 보면 선아도 선하지만 너도 문제야. 내가 뭘?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아들이었는데 이런 멍청이가 될 줄은 몰랐어. 혼자 살 때는 자유롭고 좋았어. 가끔 아들과 통화하면 애틋했고 안심만을 위한 삶도 분명 존재했다오. 그러나 지금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이도 없고 모든 것은 나쁜 시애미 탓이니 남들은 시집살이 할까봐 시어머니와 살기 싫어한다는데 나는 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 원래는 나 입을 거, 나 먹을 것만 챙기고 그때그때 치우면 크게 손댈 곳도 없었던 단출한 살림이었어. 식구가 느니 집안일도 한없이 늘고 며느리며 아들이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꼭 어린 아들,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된 듯했어. 이렇게 아들에게 한 소리 듣는 것도 자잘한 일까지 두 손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어. 그뿐인 줄 아시오? 집안 살림을 안 씨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았는지 며느리가 노발대발했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기까지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우리 아빠는 용돈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드리려면 똑같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식재료 사고 살림살이 유지하는 데 쓰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오.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 안 씨는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혼자 사 먹어본 적도 없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로 받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희 친정아빠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강짜를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공평하지 않다며 서운하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어? 이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어도 저한테 생길 줄은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들은 그냥 처갓댁에도 100만 원씩 주겠다며 달랬어. 부부싸움을 하게 될까봐 안 씨가 더 이상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 100만 원을 사돈댁에 드리든 안 드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받는 100만 원으로 1,000원 한 장도 허튼 곳에 쓴 적이 없었는데 억울하기도 했어.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달래고 있는 아들도 모자란 놈 같았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저 부인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오냐오냐 하는 것이 등신이 아니고 뭐겠어? 지가 뭐가 부족해서 저러고 사는지 참 한심했어. 여기서 목소리 높여봤자 집안 분란받게 만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안 씨는 오늘도 참았어.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도 안 씨의 몫이 됐어. 갓난아기를 밤낮 없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하던 일도 그만둬야만 했어. 어머니, 새벽에 아기가 울어서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가 아기 좀 봐주세요. 그러곤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 새벽에 아이에게 분유를 주는 일도 대부분 안 씨가 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 이쯤 되니 며느리가 자신을 호구로 생각하나 싶기도 했어. 안 씨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졌어.
내가 노후에 이게 무슨 생고생인가 싶다. 친구들은 꽃놀이 가고 여행 가고 즐기며 살고 있는데 안 쉬는 시간도 없고 몸도 지쳐 그런 삶은 꿈도 못 꿨어.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 가면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으스대며 효자, 효부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오. 실상은 명의는 넘겨주었지만 내 집에서 내가 아들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말이오. 아들에게 생활비 외에는 일절 용돈으로 받는 것도 없고 개인적인 지출은 안 씨의 지갑에서 나갔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싶었어. 아들 부부가 고마워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했어.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것이요. 아이가 점점 자라니 집에 공간이 부족해졌어. 아이 짐도 늘어나고 아이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졌다오.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방 3개짜리였는데 그중 방 하나는 너무 작아서 창고 용도로 쓰고 있었어. 안방은 아들 부부가 들어오며 내준 지 오래였고 말이요. 우리 진서도 방이 하나 있어야겠어요. 그래, 애도 커가면 있긴 있어야겠지. 손녀딸의 방을 만들어야겠다는 며느리. 그래서 안 씨는 창고를 비워줘야 하나 생각했어. 꽉 들어차 있는 물건들을 어디로 치워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했어. 침대 하나 넣으면 빠듯한 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직 어리니 좀 더 클 때까지는 지낼 수 있을 듯 했어. 중학교나 올라가면 이사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때에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오. 여보, 어머니 원룸 하나 구해드리는 건 어때요? 뭐, 원룸?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놀라서 되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어. 아니, 어머니도 그동안 집안일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진서 방도 만들어야 하고, 내 생각엔 어머니한테 드리는 생활비로 우리가 가사 도우미를 며칠에 한 번씩 쓰고 어머니는 나가셔서 인생 즐기면서 사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어. 그래도 이 집이 엄마 건데 나가시라고 어떻게 그래? 이게 왜 어머니 거예요? 당신 거지.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엄마를 쫓아내?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해요? 쫓아내자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동안 원하시던 대로 자유롭게 사시라고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아들이 솔깃했어. 안 그래도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껴서 사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아가던 참이었어. 애도 많이 커서 이제 곧 초등학교에 가니까 어머니가 돌봐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한탄하시더라고. 그렇죠?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안 씨는 방문 밖에 서서 시트콤을 보고 있는 듯 했어. 헛웃음이 나왔어. 하나밖에 없는 집을 평생 모시겠다 어쩌겠다 하며 가져가더니 실컷 부려먹고 단물 다 빠지니까 빈털터리로 쫓아내려는 생각을 하다니 너무 괘씸했어. 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안 씨에게 일어난 것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고민을 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오. 아들 부부를 쫓아내고 싶지만 이미 집 명의를 돌려준 상태라 꼼짝없이 안 씨가 내쫓기게 생겼어. 물론 억지로 끌어내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이 나온 이상 같이 살기는 힘들었어. 며느리도 그렇겠지만 안 씨도 더 이상은 아들 부부의 꼴도 보기 싫었어. 너희 여기 좀 앉아봐라. 그날 저녁 안 씨가 아들 부부를 불러 앉혔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들을 것 없다. 내가 먼저 말하마. 뭔데 그래? 이 아파트 명에 다시 돌려줘라. 그러자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이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 어차피 나 죽으려면 멀었고 이 집 가져가려거든. 나 죽은 다음에 상속받아 가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집 팔아서 약국 샀는데 우린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너 돈 잘 벌잖냐?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전세부터 시작하던가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왜 저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다. 또 눈물바람인 며느리를 보고 안씨가 차갑게 웃었어. 저 눈물에 쏘가 몇 년간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오. 따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엄마 얼른 구해주고 다달이 생활비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말이 되니? 이 집은 내 집이었고, 넌 이미 약국도 차려주고 집도 사주지 않았었냐? 이미 그 집은 팔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뭐, 니네가 언제 날 모시고 살았냐? 내가 너힐 모시고 살았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건 너무하시죠.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라. 도대체 누가 너무한 건지. 그럼 어린애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야? 그 점은 안씨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어. 어린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않소? 그래, 어차피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겠지. 이 집 담보로 집값의 반만큼 대출 받아서 줘. 그러면 내가 나가서 알아서 살 테니까. 이게 엄마로서 마지막 배려다. 그러자 며느리가 실신할 듯이 철푸덕 주저앉았어. 아들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 엄마,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일단은 이모 집에 좀 가 있어. 이러다 집사람 쓰러지겠어.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러면 애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싸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애까지 데리고 나가야 해. 얼이 빠져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벼랑간 안씨의 팔을 현관으로 잡아 끌었어. 일단 이모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연락할게. 차분해지면 다시 얘기하자. 안씨도 더 이상은 이야기가 진전이 될 것 같지 않아 간단한 짐을 들고 여동생 집으로 갔어. 거의 맨몸으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혼자 잘 살고 있던 안씨의 인생에 며느리라는 돌이 하나 던져졌더니 그 돌이 만들어낸 파문이 안씨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어. 그렇지만 며느리만 탓할 것도 못 되었어.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를 홀대하고 쫓아낸 아들이 가장 큰 문제였어. 그러면 그 아들놈을 그렇게 키운 자신이 애초에 잘못한 것 아니겠어? 그래도 이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날 순 없기에 안씨는 집을 찾거나 돈을 받거나 해야만 했어. 친아들을 상대로 그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 그대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어? (75세) 정옥희 씨는 죽음을 앞둔 순간 딸에게 말했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고 싶다. 30대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정 씨는 이듬해 어여쁜 딸을 낳았어. 그리고 그날은 정 씨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한 경이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름답지 못했어. 없는 사람끼리 만나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어. 정말 말 그대로 방 한 칸 있는 집에서 살았고 화장실은 문 밖을 나가 공용 변소를 사용했다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가 태어났으니 삶이 막막하지 않았겠소? 형수, 그러지 말고 내가 트럭 한 대 빌려줄 테니까 이거 팔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돈벌이가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남편의 남동생이 정씨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는지 생선 장사를 해보라며 제안했소. 도와줘서 고마워요. 시동생은 트럭으로 물건을 팔기도 했고 사업도 하고 있어서 꽤 살만했다오. 정씨 부부는 그처럼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 정씨는 딸을 포대기에 업고 나가 생선을 팔았어. 생선 사세요. 맛있는 고등어 있어요. 부끄러운 듯 중얼거리는 정씨의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손님들에게까지 닿지 못했다오. 그것은 정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내성적인 성격도 걸림돌이 되었어. 트럭으로 돌아다니는 기름값도 못 건지는 나날이 계속되었어. 하루 종일 등에 엎여 있는 딸도 고생이었고 정씨 부부도 지쳐갔어. 형수, 아무리 그래도 정상금은 줘야 해요. 나도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하루에 판 돈에서 반은 떼줘야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일은 일대로 하루 종일하고 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판이었어. 어쩌면 좋아요. 이러다가는 애기 분유값도 못 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일부턴 당신 혼자 나가봐요. 나는 다른 일을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정씨는 낮에는 파출부 일을 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물론 등에는 어린 딸아이를 매단 채였다오.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굶길 수 없었어. 그렇게 몇 년을 일했고 남편도 생선 장사를 그만두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가난은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끈질기게 정씨 부부를 따라왔어.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해도 월세 내고 생활비를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오. 아이는 커가는데 정씨 부부에게는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없었어. 여보, 내 고향 친구가 충청도에서 공장을 하는데 우리 사정을 말했더니 도와준다네. 어떻게 도와줘요? 기계 하나만 사서 자기 공장으로 들어오래. 월세만 주면 되고. 그래도 나도 내 기계가 있는 사장님이 되는 거지. 당신이 그런 일을 해봤어야죠. 이리야 배우면 되지. 이 상황에서 뭔들 못하겠어. 이미 한 차례 시동생의 말을 듣고 일을 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정씨는 망설여졌어. 언제까지 당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볼게. 그 기계가 얼만데요? 그게 1억이 조금 넘어. 그 당시에 1억이면 대단한 금액이었어. 기계 살 돈이 어딨어요? 대출도 받고 친구한테도 빌리기로 했어. 금방 갚을 수 있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정씨 부부는 얼마 되지 않는 살림을 모두 정리해서 충남 조치원으로 내려가게 되었어. 그 당시의 조치원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였어. 영고라고는 남편의 고향 친구밖에 없었다오. 남편은 그렇게 공장을 하게 되었고 정씨는 방 딸린 작은 가게를 얻어 야채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 전부 빚으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쉬지 않고 일만 했어. 손님이 없을 때도 앉아서 쉬는 법 없이 남편의 공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부품을 깔끔하게 칼로 다듬는 일도 했고 칼로 동태포를 뜨는 일도 종일 했어. 허리며 손목이며 남아나질 않았다오. 엄마, 내 친구는 피아노 학원 다닌대요. 나도 피아노 치고 싶다. 피아노? 내 친구들은 다 다닌다는데. 빚이 산더미인데도 딸에게 돈 없다는 한마디를 할 수 없었어. 남들보다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남들 다 하는 것들은 딸에게도 시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비싼 학원비를 내고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
까짓것 정 어려우면 자신이 한 끼 덜 먹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다행히도 그맘때쯤 남편의 공장도 자리를 잡아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동네에 유일했던 야채 가게도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 이제 우리 인생이 좀 피나 봐요. 정 씨와 남편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 그런데 하늘의 장난인지 그런 행복도 오래가진 않았어. 여보, 어떡해. 왜 그래요? 영철이 그놈이 기계를 전부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가보니까 공장이 텅텅 비어 있고. 정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의 IMF가 터졌고 전 국민이 경제난에 휘청거렸어. 정 씨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때문에 야채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어. 남편의 공장은 계속 운영하긴 했지만 생활이 크게 힘들어졌다오. 그런데 그때 남편의 고향 친구가 정신의 기계까지 모두 팔아버리고 떠난 것이었어. 정 씨에게는 빚만 남았고 그때가 정 씨가 40대 중반쯤 되었을 때였고 딸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이였어. 그 당시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정 씨는 어린 딸을 생각해서 차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정 씨 부부는 쫓기듯 정 씨의 제주도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어. 유배 가듯 바다 건너간 친정집에서도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그곳에서도 딸을 위해 피아노를 사주고 학원을 보냈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딸의 꿈 때문이었어. 제주도에서 정 씨는 보습학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으로 나갔어.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자모회에 들어 학부모들과 만나기도 했어. 자모회에 들어야 딸의 학교 생활이 편해진다기에 멋모르고 들게 된 자모회는 별세계였다오. 우아하게 차려입은 학부모들이 낮에 만나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었어. 그렇게 만나 마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그 당시 금액으로 15,000원이나 했다오. 정 씨는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분수에 맞지 않는 노력을 했어. 선아는 피아노 친다면서요? 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대요. 어머, 음악하려면 유학도 보내야 하고 돈도 많이 든다던데? 선아 아빠가 돈 잘 벌어오나 보다. 여자들은 웃었지만 정작 정 씨는 웃지 못했어. 유학은커녕 지금 앉아서 홀짝거리고 있는 커피값도 정 씨에게는 손이 부들거릴 만큼 부담이 되었다오. 자모회 모임을 오면 메뉴판에서 음식 이름이 아닌 가격표부터 훑어보았어. 아무리 딸을 위해서라지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라고 했어. 딸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돈이 없어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했다오.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 2학년에 피아노를 그만두었어. 엄마, 나 여기서 세워줘. 너무 멀어. 다리 아프니까 조금만 더 가서 세울게. 아니야. 지금 세워달라니까. 창피하다고. 끽 하고 정 씨는 스쿠터를 세웠어. 정 씨는 딸을 스쿠터를 태워 통학시켰는데 딸은 그것을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어. 그래서 늘 학교에서 먼 곳에서 내려서 걸어갔는데 정 씨는 그게 걱정스러워 조금만 더 가다가 딸에게 한 소리 듣는 것이 일상이었어.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같이 갈까? 이따가 너 끝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아니. 학원차 타고 갈 테니까 먼저 가. 뒷자리에서 내려서 차갑게 떠나버리는 딸. 이제 딸은 가난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리고 가난이 창피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될 나이가 되었어. 어차피 가는 길인데. 그냥 가, 엄마. 그런 딸을 보는 정 씨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었어.
딸이 이러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은 정 씨가 청소를 하는 학원이었기 때문이요. 동네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다니는 가장 큰 보습 학원이었는데 정 씨가 그 학원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직원 할인을 받아 딸은 반값으로 다니고 있었어. 보통은 아침 일찍 가서 청소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딸이 학원에 오는 시간까지 청소를 하기도 했어. 그러다 보면 학원에서 종종 마주치게 될 때가 있었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그곳이 정 씨의 휴게실 같은 장소였어. 사실 청소도구를 넣어놓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앉아 있을 때도 없었고 그 옆이 바로 화장실이라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많았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굶은 정 씨가 숨을 돌리며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 아직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은 시간이라 얼른 먹을 생각에 면을 불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딸을 발견했어. 선아야, 정 씨는 반갑게 딸을 불렀어. 벌써 왔어? 응, 딸이 계단을 오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어. 배고프지 않아? 엄마, 컵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선아 너도 와서 한 입 먹어. 아니야. 배 안 고파. 그러지 말고 와서 먹어. 늦게까지 공부하려면 배고플 텐데. 됐어. 늦어서 올라갈게. 딸은 멀찍이 떨어져서 대답하다 후다닥 계단을 올라가 버렸어. 엄마가 반갑지도 않은지 딸의 표정은 못 볼 사람을 마주친 듯 경직되어 있었어. 그리고 딸의 뒤를 이어 딸의 친구가 계단을 올라가며 정 씨를 힐끔 쳐다보았다오. 친구를 보자 정 씨는 아차했어. 엄마가 자신이 다니는 학원을 청소하는 아줌마라는 게 좋지는 않을 텐데 자신이 괜히 아는 척을 했는가 보다 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러고선 다시 컵라면을 후후 부는데 자신이 모습이 왠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어. 대걸레와 빗자루 사이에 쪼그려 앉아 라면을 입에 넣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해서 급히 물을 들이켰어. 한 입밖에 못 먹은 라면을 더 이상 삼키지 못하고 버렸어. 아이들이 몰려오기 전에 어서 마무리를 하고 퇴근해야 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 아침에 창피하다고 해서 미안. 아니야. 엄마가 네 생각을 못했어. 딸은 아침에 창피하니까 멀리서 내려달라고 했던 것이 미안했나 보. 근데 엄마, 학원 청소 일은 안 하면 안 돼? 아니면 나 다른 학원 보내줘.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니라 오후엔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었어. 또 딸의 학원비가 반값이니 여러모로 손해보는 직장은 아니었다오. 하지만 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 창피했니? 내 친구들 다 거기 다녀. 애들이 물어봐. 누구냐고. 사춘기 올 나이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실 정 씨라고 청소일이 자랑스럽지도 않았어. 아는 사람이 본다면 자신도 창피할 것 같았다오. 그래서 딸을 이해하려 노력했어. 그리고 남편과도 오래전부터 식당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딸에게 선뜻 대답했어. 알았어. 조만간 그만둘 거야. 당분간 너 마주치지 않게 조심할게. 딸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 딸이라고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요. 못된 딸이 아닌 어린 딸일 뿐이었어. 몇 년간 일해 모은 돈으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차렸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다오. 처음에는 파리만 날리던 식당이 1년, 2년 꾸준히 영업하자 입소문이 돌아 점차 손님이 많아졌어.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세 식구가 오순도순 먹고 살 만큼은 벌게 되었다오. 그리고 그때쯤 대학을 졸업한 딸이 정 씨에게 말했어. 엄마, 나 유학 좀 보내줘.
유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니? 그래도 유학을 다녀와야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지금 우리 형편이 다녀오면 엄마한테 손 안 벌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딱 2년만 보내주면 안 돼? 나도 마음은 굴뚝 같지. 마음 같아서는 2년이고 3년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지만 1, 2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일 아니겠소? 선아야, 유학을 꼭 가야 하는 거니? 그러자 딸이 울며 말했어. 엄마, 내가 왜 피아노 그만뒀는지 알아? 다른 애들은 비싼 레슨 받으면서 피아노 배우는데 나는 동네 피아노 학원에 다녔어. 특별한 교육 하나도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음악을 해? 우리 집은 늘 가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남들보다 공부가 늦어서 나 이번에도 안 가면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딸.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었어. 피아노를 치고 싶다기에 피아노를 시켜줬고, 피아노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기에 공부를 시켰어. 정 씨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딸이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오. 늘 처지가 좋지 않았지만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딸에게만큼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뼈가 바스라지게 일을 했소. 하지만 딸에겐 한없이 부족했던 것 같소. 미안하다. 그래서 피아노를 그만둔 거니? 말을 하지 그랬어. 어떻게 말해? 엄마 아빠 늘 힘들게 일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욕심 못 부렸어. 근데 이번에는 유학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의 가난도 끝이 날 것 같아. 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정 씨가 대답했어.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보내줄게. 가서 너 하고 싶은 공부해. 그러자 딸의 눈이 기쁨과 슬픔으로 범벅되었어. 결국 눈물을 떨고는 딸을 정 씨가 껴안아 토닥였다오. 그깟 유학이 뭐라고 울어. 걱정 마. 그것은 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정 씨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았어. 그렇게 딸은 캐나다로 떠났고 5년간 돌아오지 않았어. 그동안의 뒷바라지는 전부 정 씨 부부의 몫이었다오. 처음엔 힘든 줄도 몰랐다오. 하지만 점점 나이 들어가고 평생 혹사당한 몸은 삐그덕대기 시작했어.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식당 문을 열었고 아무리 아파도 정 씨의 친정엄마가 쓰러졌어도 식당에 나가 일을 했소. 그래야 빠듯하게 딸의 유학 자금을 댈 수 있었소.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다 갚지 못한 빚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 말이요. 정 씨는 오로지 딸에게 다른 삶을 주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돌아왔고 바람처럼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 이제 내가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될게. 그렇게 말하는 딸을 보니 지난날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이렇게 잘 커준 딸만 보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했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뜬금없이 말하는 딸을 보며 정 씨는 눈을 휘둥그레 떴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딸. 그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서둘러 결혼 선언을 할 줄은 몰랐다오. 정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오랫동안 유학을 다녀온 딸 때문에 떨어져 있는 세월이 길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 품을 떠난다는 말이었어. 좀 더 함께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딸의 독립이었어. 하지만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겠어. 얼마 안 되어 딸은 시집을 갔고 시간이 흘러 저처럼 예쁜 딸을 낳았어. 손녀를 보고 나니 세월이 실감이 갔어. 이제는 정 씨도 70세가 넘었고 딸도 결코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어. 품에 안겨 응애응애 울던 갓난아기가 이렇게나 컸다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정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렀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 정씨는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어. 하늘이 야속했어. 그러나 지금까지 큰 병에 안 걸리고 살았던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오. 70대 중반까지 정씨처럼 몸을 혹사하며 일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소? 정씨는 말기는 아니어도 고령이고 워낙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식당 일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어. 남편도 울었고 정씨도 울었어. 이미 정씨의 인생은 활짝 펴보지 못하고 저물어 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씨에겐 시간이 많이 남았을 줄 알았다오. 100세 시대라는 말에 혹해 앞으로도 적어도 25년은 더 살 줄 알았어. 괜찮아, 여보.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몸 관리 잘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았어. 남편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오. 눈 한 번 깜빡한 것 같은데 벌써 정씨는 노인이 되어 있었고 병에 걸려 있었어. 하지만 시간은 활시위를 떠나 멀리 날아가고 있었고 곧 목적지에 도착할 듯 했어. 당신 나을 때까지는 식당 문 닫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 씁시다.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어. 자신이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 그리고 이윽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 때마침 딸에게서 곧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오. 밥은 먹었니? 응, 먹었지. 왜 혼자 와? 지영이는 어쩌고?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애 아빠한테 맡기고 왔지. 심각해 보이는 딸의 표정에 정씨는 긴장이 되었어. 혹시나 자신이 아프단 사실을 남편이 미리 말했나 했어. 선아야, 사실 내가 정씨가 입을 떼는데 그보다도 먼저 딸이 말을 내뱉었어. 엄마, 우리 지영이가 많이 아프대. 정씨는 하려던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 얼마 전에 병원에서 최종 진단 받았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 흐느끼는 딸을 다그쳤어. 손녀딸인 지영이가 난치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우리 지영이가? 나도 몰라 왜 하필이면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씨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하여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어. 아픈 손녀딸도 걱정이 되었고 그 때문에 슬퍼하는 딸을 보는 것도 괴로웠어. 그래서 그런 딸에게 차마 자신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어. 딸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어. 정씨는 오랜 시간 고민하며 앉아있다가 남편에게 말했어.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일을 해야겠어요. 우리 손녀 치료비가 많이 든다네. 그걸 왜 당신이 벌어야 하는데? 요즘 선아네 사정이 좋지 않대. 근데 애까지 아프니까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더라고. 당신도 환자야. 선아한테 당신 아프다고 말은 했어. 내가 어떻게 말해요? 딸이 아프다는데 엄마까지 아프다고 하면 애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지만 정씨를 말리지는 못했어. 딸이 치료비를 보태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정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나야 금방 갈 사람이지만 우리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선아가 알아줘? 자식이 알아줘야 부모인가. 내 새끼니까 내가 품에 안고 싶은 거지. 그렇게 정씨는 자신의 건강은 뒤로 한 채 일을 했어. 손녀 병원비에 보태라며 딸에게 돈을 붙였더니 딸은 화를 내며 사양했다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울며 그 돈을 받았어.
정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 정 씨도 그동안 치료를 안 받은 것은 아니요. 하지만 제대로 쉬질 못하는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어. 남편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정 씨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오. 그러던 어느 날 솥단지를 옮기던 정 씨가 정신을 잃고 고꾸라졌어. 그리고는 한참을 눈을 뜨지 못했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자신이 없으면 장사를 못할 텐데 하는 걱정을 했다오. 그리고 정 씨는 다음 날 병원에서 눈을 떴어. 눈 뜨자마자 보인 것은 딸 선아였어. 정 씨가 눈을 깜빡거리자 정 씨를 보고 있던 딸이 말했어. 엄마, 그때 기억나? 나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마주쳤잖아. 엄마 창고에서 라면 먹고 있었지. 사실 정 씨는 그날의 일이 희미했어.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겨우 떠올릴 수 있는 정도였어. 나는 살면서 늘 그때 일이 떠올랐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엄마를 모른 척 했지? 가서 반갑게 안아주고 라면 나눠 먹고 그걸 왜 못했지? 뭐가 그렇게 창피했지? 늘 그때가 후회됐어. 엄마한테 미안했어.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 그랬어? 엄마는 기억도 잘 안 나. 정 씨는 쉰 목소리로 힘들게 대답했어. 나는 그때 엄마 표정 같은 것도 다 생각나는데 그런 걸 왜 맘에 담아두고 살아? 내가 불효자식이야. 평생 엄마를 외면하고 산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살았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냥 너 걱정할까봐 그랬지. 숨길 게 따로 있지. 딸은 울며 화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딸 아프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그럼 당연히 내 딸 아픈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럼 엄마는? 나도 내 딸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 안 한 거지. 그런다고 내가 좋아할 줄 알고? 아니, 네가 좋아하길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너 힘든 거 싫어서. 딸은 흐느꼈어. 엄마는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병까지 났는데 아직도 딸 타령이야? 피아노 시켜줘라, 유학 보내줘라. 엄마를 그렇게 쥐어짜면서 살았는데 내가 밉지도 않아? 정 씨는 도리어 웃었어. 밉긴 왜 밉니? 평생 너 키우며 살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너 때문에 힘든 적 없었고 너 때문에 살았어. 나는 엄마처럼 못 살 것 같아. 나도 내 딸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도 살다 보면 그렇게 돼. 그냥 나는 널 낳는 순간부터 널 위해 살게 됐어. 돈 없어서 사는 게 힘들었어도 우리 딸 때문에 힘든 적은 한순간도 없었어. 널 떠올릴 때면 늘 행복했던 기억만 떠올라. 엄마 앞에서 피아노 쳐준 거, 시험 잘 봤다며 방방 뛰던 거. 울지 마라. 엄마가 지금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우니?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우리 엄마 너무 늙은 것 같아. 왜 난 몰랐지? 미안해, 엄마. 왜 나 같은 딸을 낳았어? 내가 엄마 인생을 다 뺏어갔어. 딸이 정 씨의 손을 잡고 오열했어. 정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걸 느꼈어. 아픈 몸을 그리 혹사시켰으니 성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 선아야, 엄마는 말이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고 싶다. 지난 40년이 너로 인해서 빛났어. 선아, 네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좋았어. 나도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할게. 그때는 더 잘할게, 내가.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내 딸. 그대들은 정 씨의 삶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같은 선택을 했겠어?
아니면 미련하다 혀를 차겠소. 부디 사연의 주인공인 정 씨의 남은 날들이 평안하기를 응원해 주길 바라오.